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크족의 왕 카롤루스 대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의 아버지라는 별명 외에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유럽 국가들의 국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서로서로 자기 나라의 위인이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 업적이 너무나도 대단했기에 왕이 아니라 대제라는 호칭이 항상 그의 이름 뒤에 붙죠. 카롤루스 대제 외에 프랑스식 표기를 사용해 샤를마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표준 명칭인 카롤루스 대제로 그를 호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롤루스 대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기에 현재 유럽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일까요? 740년 카롤루스는 현재 벨기에 지역에 위치한 프랑크 왕국 왈롱나주 에르스탈에서 당시 왕이었던 피핀 3세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프랑크 왕국은 로마 제국 멸망 후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로서 중세 초에 서유럽과 중부 유럽을 통일해 다스렸던 국가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추후에 쪼개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되는 만큼 유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카롤루스의 할아버지는 카를 마르텔이었는데요. 그는 사라센 군의 침입으로부터 프랑크를 구원하고 큰 명성을 쌓아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사라센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시죠? 사라센은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 잡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민족, 문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라센군은 중세시대의 이슬람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카롤루스의 아버지는 피핀 3세였는데 왕족과 그의 형제들과의 싸움을 통해 권력을 차지했고 751년 교황 자카리아의 승인을 받아 프랑크 회의에 의해 왕이 됩니다. 카롤루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 피핀 3세가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카롤루스는 아버지인 피핀 3세를 닮아 욕심이 많았고 권력에 대한 불굴의 의지도 물려받았습니다. 외적에 대항해 단호하게 싸우고 기회만 있으면 영토를 넓히려는 경향, 가까운 친척들의 권리를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욕심도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었죠. 카롤루스에게는 카를로만 2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 역시 아버지인 피핀 3세를 닮아 권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카를로만 2세는 카롤루스가 부모의 결혼 전에 태어났다며 그를 사생아라고 깎아내렸고 카롤루스나 카를로만 2세는 서로 자신만이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피핀 3세는 두 형제에게 서로 협력할 것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752년 자카리아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스테파노 2세는 롬바르드족의 공격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 프랑크 왕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카롤루스는 국왕의 장자 자격으로 교황을 만나게 됩니다. 교황 스테파노 2세는 피핀 3세와 장자 카롤루스의 동생인 카를로만에게 왕호를 수여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핀 3세는 스테파노 2세의 교황 영지 내에서 롬바르드족을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피핀 3세는 760년부터 아키텐 지역으로 해마다 진출하면서 피레네 산맥까지가 프랑크 왕국의 영토임을 확인하였고 그 원정에는 언제나 카롤루스가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키텐 지역은 지금의 프랑스 남서쪽 지역으로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768년 9월 24일 아버지 피핀 3세가 죽자 카롤루스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 전체를 받은 건 아니었고 동생 카를로만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의 반을 상속받습니다. 나머지 반은 동생 카를로만이 상속을 받았죠. 카롤루스가 상속받은 구역은 프랑크 왕국의 동북 지역인 아우스트라시아였고 동생 카를로만이 상속받은 구역은 프랑크 왕국의 남서 지역인 부르근트와 프로방스, 네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771년에는 동생 역시 죽어 카롤루스가 프랑크 왕국의 단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동생 카를로만의 편을 든 랑고바르트 왕국의 왕 데시데리우스를 쳐 이탈리아를 점령하였으며 점령한 이탈리아의 일부를 로마 교황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말 일부만 기증했고 로마 인근 지역을 제외한 롬바르드 왕국령에 대한 통치권은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영토가 작다고 반발하였으나 소용없었죠. 772년 카롤루스 대제는 작센 지역을 정벌하여 완전히 복속시켰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778년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로 원정을 떠나는데요. 사라고사를 포위해 무슬림의 총독 이븐 알 아라비에게 항복을 받아냈지만
7월 15일 피레네 산맥을 넘어 퇴각을 하던 중 바스크족의 공격을 받고 참패했습니다. 브르타뉴 원정 때 활약했던 롤랑이라는 인물도 이때 죽었는데 그는 나중에 롤랑의 노래라는 시가 문학에 등장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이 전투에서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 전투를 치욕이라 생각하여 오랫동안 은폐하였으며 802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됩니다. 카롤루스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항상 승리만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베리아 원정 실패 10년 뒤 프랑크 왕국의 동쪽에서 여러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788년 아바르족이 프랑크 왕국을 침략합니다. 아바르족은 5세기에서 9세기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앙유럽에서 활동한 튀르크계 유목민족입니다. 아바르족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북부, 바이에른 등 프랑크 왕국의 내륙까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카롤루스는 군사를 일으켜 이들과 싸웠고 다뉴브 강가에서 아바르족을 크게 물리쳐 프랑크 왕국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789년 오스트리아 밖에 있던 슬라브족이 작센으로 쳐들어와 엘베로 오버트리테를 점령합니다. 오버트리테는 중세 서독 슬라브 부족의 연합체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카롤루스 대제의 동맹이었습니다. 카롤루스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작센으로 출병하여 쳐들어온 슬라브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슬라브 지도자 비젠을 생포하고 항복을 받아낸 뒤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동시에 카롤루스 대제는 이 슬라브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798년부터 799년 사라세 내적들은 코르시카 섬과 샤르데냐 섬을 침략했고 799년에는 발레아레스 제도에까지도 종종 쳐들어옵니다. 발레아레스 제도는 스페인 동쪽에 있는 섬 지역입니다. 제노바와 토스카나의 귀족들은 이들을 막지 못한다 하여 카롤루스 대제의 능력과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는 이슬람의 본거지인 바그다드로 사자를 보내 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바그다드의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민족들은 동쪽에서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서쪽에서도 쳐들어왔는데요. 당시 프랑크 왕국의 남서쪽인 스페인 국경은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 경건왕 루트비이가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트비이는 카롤루스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 전체를 물려받는 인물입니다. 스페인 국경에서 무어인들이 인근을 약탈하고 소란을 피우는데요. 카롤루스 대제는 군사를 보내 바르셀로나를 점령했다가 다시 무어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무어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711년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아랍계 이슬람 교도들을 무어인이라고 부릅니다. 799년 경건왕 루트비이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800년부터 801년까지 대치한 끝에 801년 겨울 바르셀로나를 결국 함락시킵니다. 이렇게 이민족들의 침입을 잘 막아낸 카롤루스 대제에게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해줄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799년 5월 교황 레오 3세는 반대파들의 습격을 받자 카롤루스 대제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로마 제국의 종주권은 동로마 제국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로마 황제의 간섭을 받고 있었고 로마 교황은 동로마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 적임자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를 선택한 것이죠. 교황의 제의를 받아들인 카롤루스 대제는 800년 11월 교황과 함께 로마로 가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교황에게서 황제의 예우로 영접을 받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 때 로마인들이 카롤루스를 황제라고 찬양하자 교황은 성유식을 집전하여 카롤루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카롤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그를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짐짓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왕관을 수여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의 부활이 선언되었으나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를 황제로 승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812년 동로마 제국 황제인 미카엘 1세 랑가베는 카롤루스를 황제로 승인하였지만 카롤루스 대제를 프랑크인의 황제라 칭한 것이며 로마 황제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프랑크 왕국은 형식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800년경 카롤루스 자신이 옛날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을 거의 다 차지했다는 것과 동로마 제국은 황태우인 이레네가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 그로 하여금 자신도 황제가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사실상의 최후의 로마 황제로 인식되는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자신이 적법한 로마 황제라고 선언했죠. 황제 즉위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는 대내외적으로 프랑크 왕국의 통치권을 분명히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동시에 이후 유럽 국가들의 이상적인 통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되고 14년이 흘러 814년 1월 28일 아엔의 궁전에서 늑막염과 우울증 등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자 프랑크 왕국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은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했고 북쪽으로는 바이킹족이 수시로 침공해 왔으며 동쪽으로부터는 기마 민족인 마자르족의 침공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 중 이를 제대로 방어한 인물은 드물었죠. 카롤루스 대제는 40년간의 치세 기간 중 주변의 국가를 정복하여 거의 대부분의 게르만족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로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후대의 작가들에 의해 많은 낭만적인 작품과 무운시, 희극의 소재가 되었죠. 또한 유럽을 형성하는 3대 문화 요소인 고전문학, 그리스도교, 게르만 민족 정신을 카롤루스 대제가 통합했다고 보기에 후대의 유럽의 각 국가들은 카롤루스 대제에게서 그 정통성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의 아버지, 최초의 유럽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카롤루스 대제의 정기 작가인 아인하르트가 저술한 카롤루스 대제의 생애에 따르면 카롤루스는 눈이 크고 눈빛은 활기를 띠고 있고 코는 약간 길고 머리는 금발이며 표정은 쾌활하게 웃는 듯하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편이었다고 전하며 말을 급하게 할 때에는 더듬거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카롤루스 대제는 대식가이며 구운 요리를 특히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균형이 잘 잡힌 전사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중년에 약간 배가 나왔던 것을 빼면 평생 동안 젊은 시절의 몸매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키가 매우 컸다고 전해지는데 19세기 중반에 그의 관을 열고 신장을 재본 결과 192cm의 장신으로 확인되었죠. 사치스러운 옷보다는 모피 상의에 푸른 망토를 걸치기를 좋아했지만 무기만큼은 고급 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가 글을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데 실제로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침대 베개 밑에 서판을 놔두고 자기 전에 글을 꼬박꼬박 연습을 하며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명은 공문서에 2개의 줄을 열십자로 긋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카롤루스 대제는 전형적인 게르만 왕국의 전사왕으로서 아군에게는 인자하고 관대하며 적에게도 대범하지만 일정 선을 넘어서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색한이기도 하여 여러 번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동시에 친딸들의 순결을 위해 결혼을 시키지 않는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전형적인 난세의 영웅호걸이었죠. 또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가톨릭 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지방 통치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무력을 동반한 집단 강제 개종도 서슴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슬람 세력인 아바스 왕조와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맺었고 동로마 제국과는 정치적 입장에서 심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적대시하지는 않는 등 정치적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을 동로마 제국과 비등한 제국으로 키워냈으며 서로마 멸망 후 한동안 역사의 주변부로 전락했던 서유럽을 다시 역사의 중심 무대로 올려놓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당대 프랑크 왕국은 문화나 경제력 등의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는 기독교 세계의 종주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구나 군사력 등의 하드 파워에 있어서는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의 군사적 확장으로 서방 가톨릭 세계는 독자적인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고 황무지나 다름없던 서방의 지적 풍토에 있어서도 문화적 부흥을 일으킨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유럽이 카롤루스의 치세에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죠. 한 발 더 나아가 카롤루스 대제의 통치기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이 후대에 쪼개져 서부는 프랑스, 중부는 이탈리아, 동부는 독일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카롤루스 대제를 유럽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구독자 100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